네, 2부는 또 발표가 3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국립생태원 노다겸 아마 몇 개월 후에는 박사님, 거의 예비 박사님인데 박사님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을 통과한 노다겸 박사님을 모셨고요. 공교롭게 이 고사목 분해에서 곤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 연구실과 좀 접점이 있는 연구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또 특별하게 모셔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윤성원 학생의 개미에 의한 종자 분산이라고 하는 주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좀 접점이 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2024년에 저희 연구실의 성과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천의 환경부 산하 소속의 국립생태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다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 제목은 윤 교수님 앞에서 하기가 조금 쑥스럽지만 일단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했던 고사목 관련 연구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박사학위로 했던 고사목 연구 설명드리고, 이게 3번이 조금 이번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제가 3번이 올해 저희 회사 부서에서 했던 일 중에 그나마 조금 즐겁게 했었던 일이었어서 3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91년생이고요. 여기 사진은 한 5년 전? 지금하고 조금 다른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처음엔 대학교에 가서 뭐 희망 진로로 연구자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 연구생으로 생태계 생태학 실험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실험실로 대학원을 오게 됐고요. 석사 마치고 지금 박사를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에 박사학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국립생태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연구기획팀, 장기생태연구팀, 뭐 여러 가지 팀을 좀 거쳤는데 지금은 야외식물부라는 부서에서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때 했었던 연구랑 지금 생태원에서 하는 연구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학원생 때는 뭐 물질순환에 관심이 있었고, 뭐 REDD라고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토지이용 변화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 또 그중에 고사목에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흰개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셨어서 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생태원에 와서는 지금 전시교육본부라는 데 있는데요. 이 본부의 그 목적에 따라서 전시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태 보전 인식을 증진하고, 저희는 자생식물 위주로 식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식물들을 통해서 영상 자료도 제작을 하고, 그중에 저는 좀 멸종위기 식물을 담당하고 있어서 관련 법적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름을 바꾸지 않아가지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 발표도 잠깐만요. 네. 네,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제가 대학원생 때 썼던 고사목의 분해와 곤충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챗 GPT한테 고사목의 분해에 대해서 그려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그려주더라고요. 이게 보시는 것과 같이 고사목이 있는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도 있고, 고사목 당연히 있고, 여기 있는 다양한 곤충들이 있고, 뭐 균류가 주요 분해자 중에 하나니까 버섯같이 이렇게 다 그려주고, 네, 들어갈 요소들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생물적인 요소로 저기 인간이 여긴 열려 있네요. 열린 캐노피. 뭐 이런 식으로 고사목이 생겼을 때 살린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해서 나타납니다. 상호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고사목의 분해 과정은 저는 2가지 관점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물질순환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고사했을 때 이 물질들이 분해 과정을 통해서 대기나 토양 하천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정량적인 수준에서의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게 두 번째 관점에서는 먹이사슬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사목이 이런 고사목 분해자들한텐 먹이 기질이 되기 때문에 이 먹이 기질을 먹은 분해자들의 역할을 받아서 그 상위 먹이사슬 단계로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관점 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물질순환 쪽은 정량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먹이사슬 쪽은 정성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종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두 관점이 약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분해자들도 분명히 분해에 대한 정량적인 역할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서로 연관성이 서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고 보였기 때문에 제 연구에서는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조금 실마리,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그리고 고사목이 다들 아시겠지만 분해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딱딱하기도 하고 그 구조도 리그노셀룰로스 이런 난분해성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분해가 어려운데, 그래서 분해자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주요하게 보는 곤충 종류가 흰개미와 딱정벌레가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른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흰개미는 여왕, 병장, 일꾼 이런 식으로 집단 사회를 형성하고요. 집을 만드는 게 특징적이고,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특정 생활사 시기에 고사목에 의존하는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를 이제 사프로실릭 비틀이라고 하고, 주로 하늘속과나 바구미과 같은 종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흰개미 같은 경우에는 열대 지역에서 우세하고, 딱정벌레는 온대 지역에서 고사목의 분해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흰개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무리를 형성을 하고, 이제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조금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반면에 고사목의 안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생태적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 자료로 보통 흰개미와 개미를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흰개미 같은 경우에는 그 바퀴목에 조금 더 가깝다고 분류가 되고 있고, 개미 같은 경우에는 벌목인 막신목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흰개미는 고사목, 나무 종류랑 토양 이런 부식성 종류를 먹는다면, 개미 같은 경우에는 포식성도 있고 초식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둘 다 진사회성이라는 건 공통적이지만, 흰개미는 여왕과 왕이 있고, 개미는 이제 여왕이 이제 계속 생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흰개미는 그 번데기 단계가 없이 불완전 탈피를 한다면, 이제 개미는 완전 탈피를 하는 게 다르고요. 이게 형태적으로도 그 흰개미는 더듬이가 쭉 뻗어 있는 반면에 개미는 이렇게 구부러진 더듬이를 가지고 있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적이죠. 네, 그래서 제 연구의 질문은 먼저 고사목의 분해 과정은 항상 동일할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이 항상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후대에 따라서 주요 분해자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도 하고, 또 분해 시기별로 고사목의 형질이 계속 변화하면서 먹이 기질이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고요. 이 먹이 기질을 선호하는 이제 곤충들의 종류가 다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환경 인자인 기상 조건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서 열대우림과 온대림의 고사목 분해에 곤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이제 가설은 고사목의 분해에 곤충이 미치는 영향은 기후와 고사목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 영향은 시간이 흐르며 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고, 이제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규격의 고사목을 제작한 다음에
곤충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지로는 온대림은 우리나라의 세 지역을 선정했고요. 여기 조금 잘못했는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열대우림은 브루나이라는 국가에서 진행을 했고 2015년도에서 16년도 23개월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열대우림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온대림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열대우림에서 했던 연구들을 좀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서 온대림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곤충을 차단하는 방법이 뭐 화학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비교적 가장 교란이 적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물리적인 차단 방법인데요. 이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양파망이에요. 이 양파망이 1.4mm 정도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2번 쏴서 흰개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고요. 이제 온대림에서 그 다음에 수행했을 때는 0.26mm 정도의 스테인리스 메쉬를 썼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연구 때는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차단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흰개미의 몸 크기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1.4mm 나일론 메쉬는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논문 리뷰 검토를 하면서 나왔었어가지고 그 이유는 이를 보완해서 스테인리스 메쉬로 방법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분석을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곤충이 접근이 가능한 일반 고사목을 놓고 두 번째로 철입으로 이렇게 메쉬를 싼 곤충이 접근하지 못하는 시료를 둔 다음에 이 둘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사진 위주로 보여드리면 왼쪽 보시면 실제로 흰개미가 관찰이 됐어요. 이건 열대우림 지역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흰개미가 관찰이 되었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알았던 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게 고사목 저희가 놨던 시료인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처음 놨던 거랑 부피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토양을 제거하고 나니까 이렇게 거의 반 이상이 날아간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흰개미가 그 자기들의 이동 경로나 이런 곳에 토양을 놓는 습성이 있는데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놓는 습성이 있는데 그 토양의 양이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을 제거하고 그 무게를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온대림에서 수행했던 연구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흰개미 영향을 받은 토양이 조금 보이죠? 이게 흰개미 영향이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딱정벌레는 내부에서 고사목을 먹고 이게 나오는 탈출공을 만드는데 이제 탈출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열대우림과 온대림에서 나왔던 게 분해 후기로 갈수록 개미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그 개미는 사실 흰개미의 주요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 후기 포식자이고 또 고사목 안에 서식지나 이런 은신처를 형성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미의 등장이 고사목의 분해에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그래프만 이제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이제 왼쪽이 열대림 그리고 오른쪽이 온대림에서 나타난 결과인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 한 열대림에서는 7개월쯤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이제 23개월 후에는 굉장히 수치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대림에서도 2018년도에 그 영향이 제일 컸고 그리고 2022년도에 가장 적은 결과가 보였는데요. 근데 이 그래프 먼저 설명드리면 이거 먼저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아까 철이구랑 대두구 시료를 놨잖아요. 이 두 시료의 무게를 시간에 따라서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게 무게 변화가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곤충에 의한 효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분해자 곤충이 얼마나 고사목의 질량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분해 초기에 그 수준이 가장 높았고 후기로 갈수록 영향이 적어졌는데 그 원인은 포식자인 개미의 등장이 공통적이었다라고 보였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는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딱정벌레보다는 흰개미가 주로 관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흰개미는 또 알려져 있는 게 밀도가 높은 수종보다 밀도가 낮은 수종을 선호한다. 그래야 씹기가 편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 수종에 따른 흰개미 섭식 선호가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온대린 지역에서는 저희가 지역을 아무래도 세 군데로 남부, 동부, 서부로 해서 그 남부의 진주 지역하고 동부의 동해 지역 그리고 서부의 그 광릉숲 이렇게 세 개를 정했는데 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는 대기 온도와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에서는 흰개미가 좀 약하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딱정벌레와 흰개미의 섭식 선호 수종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 연구 결과를 정말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식물 도감은 제가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시교육본부에 있고 식물관리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관리연구실은 야외식물부랑 온실식물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야외식물부 하면은 사실 어떤 부서인지 조금 안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생태원이 여기 보시면 저기 건물이 제일 유명하죠. 에코리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저기는 전 세계에 5개의 기후대를 재현해서 전시를 하는 게 목표고요. 여기 바깥 공간이 사실 굉장히 넓어요. 이 바깥 넓은 공간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후대의 다양한 지역의 식생을 재현하는 게 이제 창립 최초의 구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온실식물부는 저 에코리움 안쪽의 식물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야외식물부는 여기 바깥 공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측 상단에 조그맣게 있는데 저기 암석생태원이라는 곳이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고요. 저기 저 호수 같은 못 뒤쪽에 구석에 멸종위기 수생식물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시구역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사니까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맞게 업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핵심 가치로 국민 공감과 뭐 생태 가치 인식 함양 이런 거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생태 정보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태 체험 기회 제공과 생태 환경 의식 함양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좀 더 쉽게 생태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가치, 목표,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올해 좀 작년하고 올해 추진을 했던 게 이렇게 첨단 기술로 되살아난 자연, 온라인 도감이 열어갈 새로운 생태계라는 주제로 이제 혁신 과제하고 이제 매년 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적으로 뭔가 과제를 추진해라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일환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수청 차장님이 이 과제를 주로 담당을 하셨고요. 저는 여기에 일부 파트로 참여를 했는데 여기 자기장풀이 이제 도감을 위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혹시 보실래요? 이 QR 한번. 네, 이제 결과물이 여기 QR 안에 있는 건데 잘 나오나요? 네, 여기 야외식물부에서 만든 이제 올해 시험적으로 만든 식물 도감인데요. 이제 추진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국가 생물종 목록 중에 식물계가 약 8,000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표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표인데 육상식물은 이제 92종이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생태원에서는 이제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 제보라는 거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멸종위기 식물 보면 아실 수 있으세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이거 알아야 제보를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종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아껴야 할 멸종위기 식물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물을 알고 싶다 이랬을 때 지금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이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보시면 사진이 올라와 있고 뭐 산림청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을 볼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사진 가지고 이제 다른 날이랑 비교를 할 수 있냐?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사진 예쁘고 다 좋은데 촬영 일자가 99년도 이거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만약 도감을 통해서 식물종을 구분을 하겠다 이랬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비늘줄기, 인편, 관절, 원줄기, 능선 이게 비전문가가 봤을 때 너무 알아보기 어려운 용어와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식물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보다 효과적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도감을 제작하고자 하였고요. 이래서 차장님이 사례 조사를 통해서 외국에서는 이 큐가든 사진인데 이렇게 다양한 부위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표본 자료, 저도 표본 봐서 알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표본 자료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새롭게 접근할 만한 것이 이렇게 문화재청에서는 3D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화재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전파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3D 형태의 문화재를 공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학원에서 나무 3D 스캐닝 이런 작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행 전략으로 다초점으로 다양한 식물 부위를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랩스로 시기별 변화를 영상 자료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재청의 사례처럼 3D 형태로 모든 형태를 원하는 식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모든 방향에서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자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주로 했던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초점 사진인데 23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찍기는 했고요. 여기서 포커스 스태킹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했고 그 활용한 소프트웨어는 헬리콘 포커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거를 주로 사진을 작업했습니다. 네, 이거 포커스 스태킹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사진을 찍을 때 특정 부분에만 초점이 맞고 그 외의 부분은 아웃포커싱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멀리 초점이 맞은 사진과 가까이서 초점이 맞은 사진을 전부 합쳐서 다초점 사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개 하늘날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종인데요. 이게 멀리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진 같지만 이렇게 가까이 볼수록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 꽃밭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고해상도 사진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게 동백인데 동백도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부분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 동영상 네. PD, 네. 이거 PDF여가지고 PDF 보내주셔서 그 파일 따로 드리겠는데 그런가요? 근데 네, 파일 있어요. 잠깐만요. 그 여기 동백 요거. 네. 이게 한 장의 사진인데 이거는 만들 때 한 80장 정도를 합쳐서 만들었고요. 이게 저희가 의견 중에 이게
일반 사진과의 차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야. 네. 그러고 네, 계속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타임랩스로 이제 식물 개화 사진을 좀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거 교수님 유튜브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네, 타임랩스 영상 찍었고 이제 3D로 10종 정도 촬영을 했는데 지금 해상도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꼭 가지고 하기에는 아마 3차원은 네. 그런데 네, 이게 근데 저희가 올해 혁신과제 아까 네. 보여드렸던 거에서 저희가 1등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고도화 네.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아가지고 네,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자들한테도 제공하고 국민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만들고 네,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해서 뭐 일반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박수로. 네.